처음 오셨습니다. 카메라 레벨 잘 맞춘 거 맞죠?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최장신 한화자산운용의 금정섭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요즘에 액티브 ETF 난리입니다. 역시 한국 사람한테는 액티브가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와 이름도 길어요. 플러스 K 제조업 핵심 기업 액티브 ETF. 요것도 그 약칭 이벤트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좀 헷갈려요. 예. 댓글로 플러스 K 제조업 핵심 기업 액티브 ETF에 애칭을 지어주시면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희가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 이제 플러스란 브랜드로 ETF 사업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이제 방산 ETF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ETF 그리고 이제 고배당 ETF 같은 주로 이제 국장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ETF 종류가 사실 시장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앞으로 한국이 구조적 성장기에 좀 들어설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구조적 성장. 산업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산업들을 잘 모아놓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요 상품 하나면 네. 앞으로 국장 투자는 그냥 끝날 수 있겠다. 이거 하나면 끝. 이거 하나면 끝이죠. 제가 바라던 건데. 주로 연금 계좌에서. 머리 아프게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렇죠. 이 상품 하나 넣어놓으면은 국장 투자할 때 그냥 코어 상품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 어떨까 좀 고민을 해서 만든 상품이고요. K 제조업 핵심 기업 액티브 ETF라고 해서 네네네.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품들은 종목들이 좀 부침이 좀 있으니까 저희의 그 주식 선택 능력을 좀 극대화해서 액티브로 좀 운용해보자. 그런 기획으로 저희가 좀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K 제조업 핵심 기업 액티브 ETF고 사실 저희도 이제 미국의 마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정말 콘텐츠로 많이 다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이 못하는 것에 투자하라. 맞아요. 그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테마 ETF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들을 낼 때 여러 가지 고민은 하는데 한화자산운용은 상품을 낼 때 크게 4가지의 그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미중 패권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미국 위주의 그러니까 일극 체제였죠. 이제 양극 체제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는데 네. 어떤 분야에서 경쟁을 하느냐를 보면은 저희는 첫 번째는 이제 테크 경쟁이 있을 거로 보고요. 두 번째는 테크에서 파생된 에너지 확보 싸움, 그리고 통화 전쟁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이제 안보까지 이제 방산 같은 안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그 미국 중심의 이제 공급망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미국이 어떤 분야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느냐. 그게 이제 프렌드쇼어리라는 표현으로 되는데 미국의 페인 포인트. 그쪽에 들어가는 그러면 그 공급망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이전에 자유화 체계에서는 사실은 중국과 경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간다는 거는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개념도 들어갑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급망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동안 힘들었던 예를 들면 중국이 보조금을 줘가면서 키웠던 산업들에서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조선, 철강화학은 지금도 그렇고. 철강화학은 지금도 그렇고 테크 쪽을 보더라도 사실은 고부가 가치 쪽을 빼면은 많은 부분들 따라잡혔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전 세계 1위였거든요. 현대전자가. 그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한국의 기업이 어딜까? 그리고 그 산업이 어딜까? 거기에 가져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제조업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된 상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ETF는 저희가 3월 24일에 상장을 하는데요. 예. 이 ETF를 저희가 미국 시장에도 상장을 합니다. 그래요? 네, 미국 시장에도 상장하고요. 거의 같은 시기인가요? 큰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상반기 내에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도 상장을 합니다. 그 현지에 있는 운용사와 지금 현재 그 지수 개발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전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네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똑같이 K 제조 핵심 기업 액티브 ETF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닌데 미국 시장에 넣어놓은 티커 이름이 KMCA입니다. 코리아 매니팩처링 코어 얼라이언스라 그래서 한국 이름은 비슷하고요. 그러면 그 미국이나 유럽에 상장되는 ETF가 사는 거랑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종목이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요. 거기 각각의 규정들이 있거든요. 규정을 따라서? 좀 맞추다 보니까 하지만 거의 유사한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사시고요. 해외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계속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현지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거. 이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한국 주식을 직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거 많이 물어본다면서요. 네. 어떻게 하면 한국 주식 살 수 있냐고. 굉장히 많이 문의들이 들어와요. 예, 예. 홍콩 시장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현재는 그 EWY라고 iShares의 MSCI 코리아 정도가 유일한 대안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상품에 투자했을 때 훨씬 더 정제된 핵심 기업들이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장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ETF로 미국 시장에서도 한번 성공시켜보려고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K제조업 핵심 동맹 분야인데요. 일단은 AI죠. 네. AI 쪽에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AI 하드파워 기업들을 저희가 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그 안에는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를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태양광, ESS 전력기기들이 이 AI 하드파워라는 저희의 핵심 산업군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미국 중심으로는 현재 제조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네. 중국에 맡길 수 없는 전략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마스가로 대변되는 방산과 조선 같은 그렇죠. 산업들일 거고요. 현재 여기 지금 핵심 광물 쪽도 동맹국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MO, 로보두주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핵심 기업들을 좀 묶어서 하게 되면은 중국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경쟁력이 떨어져서 도태화되는 일들은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우방국 안에서는 저희가 경쟁력이 꽤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바라는 한국 기업들 중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어디? 블록화된 미국의 공급망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초반에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좀 나와 있나요? 초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AI하고 지금 어쨌거나 AI가 대세이기 때문에요. AI 반도체랑 그거와 연관된 에너지 섹터들이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요.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미국이 복원해야 되는 그쪽을 좀 추가로 좀 투자하는 형태로 비중은 앞단이 좀 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때 담게 되는지 핵심 몇 가지만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반도체죠. 지금 역시. 뭐 국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올해 내년까지는 반도체 위주로 저희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어쨌거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의 페어로 들어가는 HBM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죠. 저희가 이제 강자인데 여기 보시면 NVIDIA B200입니다. 네. 지금 이게 그 현재 GPU의 최신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들 때 비용 구조를 보시면은 AI 가속기 중에서 HBM의 비중이 45%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PC에서 메모리는 정말 범용 부품이기 때문에 네. 부가가치가 되게 낮은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GPU가 이제 고도화되게 되면은 AI 모델에서 그 HBM 반도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현재 45%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차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B200이 아니라 이제 베라루빈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HBM3E거든요. 네. 이게 지금 8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 차세대로 들어가다면은 HBM4죠. 그렇죠. 4가 지금 최대 12개까지 들어갑니다. 울트라 모델에는. 예,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GPU도 이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텐데 HBM도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거니까 단가가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게 8개에서 12개니까 수량도 더 많이 늘어나죠. 들어가고. 그러면은 단가 상승과 수량 확대면은 사실은 매출은 더 늘어난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현재 매출과 이익이 현재 26년은 지금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예. 다 받아놨는데 그 내년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이 이익과 매출의 모멘텀이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희 높은 비중으로 좀 일단은 당분간은 좀 가져갈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태양광하고 ESS가 굉장히 좋은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럼요. AI를 돌리는 거는 결국에 에너지인데 네. 에너지원으로서는 저희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원전을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뭐 SMR 같은 것도 있는데 에너지원별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 2026년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발전소 규모의 태양광이고요. 네. 그 밑에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천연가스, SMR, 원자력이 있습니다. 네. 스케일이 되게 큰 거죠. 발전소 스케일이니까요. 네. 보시면 28년까지 미국 입장에서 당장
데이터 센터를 2, 3년이면 짓는데 거기에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즉시 전력원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는 태양광하고 ESS밖에 없습니다. 즉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졌는데 원전은 지금 2035년 이후잖아요. 네. 쇼티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2025년 미국 내에서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신규 발전 설비 에너지원을 뭘로 썼냐라고 봤더니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원자력이 아닙니다. 이거 쇼티지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길이가 네. 기니까 당장 못 쓰지 않습니까? 네. 81%가 태양광과 연계된 ESS가 지금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 압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거. 당장 할수 필요하죠. 있는 거. 태양광은 사실은 그 모듈을 갖다가 설치하면은 단기간에 데이터 센터와 함께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은 AI 경쟁 절대 질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GPU는 설계는 지금 엔비디아가 잘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제조를 하는 거는 파운드리는 TSMC와 한국이 도와줄 겁니다. 네. 근데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ESS인데 여기는 밑에 있는 태양광의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중국의 점유율입니다. 태양광은 사실은 밸류체인을 보시면은 셀 모듈이죠. 네. 태양광 모듈의 원재료가 폴리실리콘, 웨이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80%가 다 넘습니다. 그리고 저 가격 빨간색이 다 중국이라는 다 거잖아요, 중국입니다. 쉽게 지금 여기는 요것만 나왔는데요. 히토류 네, 가면 네, 더 네. 엄청나요. 아이고요. 히토류는 원석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제하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데 그거는 90% 이상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큰일 난 거죠. 이게 지금 태양광하고 ESS 붙여야 되는데 중국의 힘을 받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 게 자국산을 현지에다 짓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뿌리게 되면서 중국을 못 들어오게 막는 양쪽을 가는 겁니다.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먼저 중국산한테는 반덤핑 관세를 굉장히 세게 때렸습니다. 네. 처음엔 중국산 폴리실리콘하고 완성된 모듈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는데 200%가 넘게 때려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절반 이하의 가격이니까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폴리실리콘 혹은 모듈보다 가격이 싸게 못 들어오겠다. 싸게 못 들어오겠다가 딱 세이프가드를 쳐버린 네. 거거든요. 두 번째는 현지에서 생산하면 인건비도 그렇고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네.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뭘 주냐면 투자 세액공제를 주고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를 줍니다. 이게 보시면 되게 복잡한데 일단은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을 설치를 할 건데 우방국 걸 써야 되잖아요. 거긴 반덤핑 관세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미국산이나 우방국의 기자재를 쓰면은 설치 비용의 55%를 돌려줘요. 설치 비용의 반값으로 55%. 떨어뜨린 거죠. 그게 이제 투자세액공제 ITC 제도입니다. 예. 두 번째는 첨단제조 생산공제 AMPC라고 하거든요. 네. 발전소 사업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된 그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현금을 돌려줍니다. 현금성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부품을 만드는 거죠. 폴리실리콘 같은 현금성 세액공제를 주는데 이게 많이 만들수록 현금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할 그렇죠. 때 AMPC 뭐 얼마 뭐 이런 거 반영됐다 이런 거 그렇죠. 항상 나오잖아요. 누가 받아가느냐는 거죠. 거기에 네. 대해서. 예, 이런 그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다시 정리하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점유율도 그렇고 가격도 싸요. 네. 거기는 현지에서도 보조금을 주거든요. 중국은. 못 들어오게 위해서 반덤핑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고요. 우회 수출도 다 막아놨어요. 원래 동남아로도 우회 수출했는데 그것도 막아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현금 보조금하고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이제 가격이요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미국에서요 중국산은 비싸니까 못 들어오고요 관세 때문에요. 네. 미국의 햄록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바커, 그 다음에 OCI 홀딩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다.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지금 현재 중국산을 좀 빼면은 폴리실리콘이 지금 요 세 개 회사의 그 물량들이 대부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게 여기 ETF에도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힌트일 수 있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내 주식이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OCIO하고 한화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거기 Q셀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현지 가정용 패널 1위니까요. 네. 그다음에 ESS 쪽도 보시면은 뭐 똑같습니다. 스토리가. 여기도 관세 매기고 현지에 그 ESS를 만드는 회사에 이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현재는 가격이 비슷해요. 중국산하고. 내년부터는 더 싸집니다.
중국산보다 더 더 싸진다고요? 싸집니다. 보조금의 영향이고요. 여기 지금 가격으로 보니까 26년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한 60% 정도 관세 매겨놨거든요. ESS는. 예. 그러면은 지금 중국산 ESS 판가가 킬로와트 시 대비해서 한 134불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업체가 보조금 반영했을 때 현지에서 생산하는 ESS의 가격이 135킬로와트시입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로는 내년에는 127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프렌드 쇼링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게 그 됐어요. 프렌드들이 그렇죠.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우방국들이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전용 공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나가 있던 회사들이 있어요. 뭐 SK 온이라든지 삼성 SDI 뭐 이런 회사들은 원래 네.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나갔는데 지금 EV가 어려우니까 라인을 지금 ESS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EV 때문에 어려웠던 저희 2차 전지 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올해 내년부터는 아마도 매출이 많이 올라가서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조금 어려웠었는데.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죠. 예. 근데 이제는 2차 전지 업체가 EV 관련된 배터리 업체가 아니고요. 미국의 ESS 업체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고르셔야 돼요. 그것도 AI 데이터 센터 향.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향이죠. 그 관점으로 보면 되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앞으로 미국 ESS 배터리 수요의 대략 한 50% 이상을 담당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은 K 제조업 핵심 기업 액티브 ETF에 플러스 들어갑니다. ETF에 들어가겠으나 그 나중에 또 비중을 나중에 또 보시면 될 네, 테고 그 비중은 또 중에서 조절이 뭐 될 다 거예요. 담을지 아니면 일부 더 좋은 걸 담을지는 저희가 판단의 영역이긴 한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비중 조절하시는 거는 ETF, 저TF 시간에 계속해서 막 알려드리고 액티브 ETF 트래커 저희가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중 변화를 매일매일 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또 뭐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 이게 좀 종목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원전이 있어요. 먼저 빠질 수 없죠. 아까 봐서 태양광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태양광 간헐성이 있으니까 저장해놓고 밤에 돌려야 되니까 ESS. 네. 장기적으로 끝판왕은 원전이거든요. 원전. 근데 원전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원전의 강국이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원래 원전의 강국이었는데 이게 1979년이죠. 동북부에 가시면은 뉴욕 위에 쓰리마일즈 섬이라고 네. 있는데 원전 터졌지 않습니까? 예. 원전 터진 이후로 그냥 원전 생태계가 완전 무너졌어요. 어느 나라나 그 한 번 사고 겪고 나면은 올스톱 돼버리더라고요. 1등이 미국, 2국이 일본이었는데 예. 일본은 후쿠시마 그렇죠. 2011년도에 예. 1980년대 이후에 원전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방국 중에서 레퍼런스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조까지 가능한. 제조까지 가능한. 79년에 터진 이후에 원전을 하나도 못하다가 보글 3, 4, 5기를 지었어요. 보글 3, 4, 5기를 네. 지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지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계획이고요. 네. 저기 보글 3, 4, 5기가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된 게 이제 얼마나 가격이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건설비가 더 높아졌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쭉쭉 올라갔습니까? 그러면은 시간도 늘었고요. 계획 대비.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죠. 이게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 2023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7년이 지연된 거거든요. 원래 계획보다도 지연된 것만 7년. 7년.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미국의 그 원전 설계도를 그리는 마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있어요. 이게 웨스팅하우스거든요. 예. 얘가 설계도 그리고 보글 3, 4, 5기는 실제로 PM 역할도 했어요. 공기를 다 관리하고 그렇죠. 건설사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전이 터진 이후로 이게 2009년이니까 되게 오랫동안 건설 노하우가 없었던 거예요. 숙련공도 없고 오랫동안 너무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만들고 부시고 해서 이렇게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산을 했어요.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그 웨스팅하우스 최근에나 우리가 뭐 특허 때문에 이야기 많이 들어 잘 나가는 기업처럼 보이지 한동안 그 경영상 부침이 엄청 심했죠 거기는. 지금 여기 대주주가 캐나다 기업이에요. 예, 넘어가 있죠. 넘어갔죠. 우리 한수원도 한번 살려고 했었는데 한수원이 네. 사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를 바꿨습니다. 백테리안 회사로 바꿨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밑에 있던 하도급 건설사들이 양산기술하고 숙련공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다는 말씀을 네, 좀 네, 드리고 네. 싶은 거고요. 한국은 어땠냐? 그러니까 바로 UAE의 왼쪽에. 바라카 원전하고 한국에서 어떤 세월 원전이 있거든요. 이 두 가는 다 온타임 온버짓으로 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요. 지금 원전을 많이 져야 돼요. 러우 전쟁 때문에 지금 가스가 러시아에서 오니까 잠그게 생겼거든요. 예. 27년부터 이제 가스를 잠급니다. 그래서 원전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플라망빌 3호기, 올킬루 오토 3호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거의 시작은 바라카나 세울 원전하고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격도 올랐잖아요. 이거 했던 게 프랑스의 EDF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랑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을 제외하고 이거를 온타임으로 하고 온버짓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시간에 원래 예산으로. 우방국 중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잘합니다. 그건 쓸 수도 없으니까. 이건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은 앞으로 그럼 원전을 누가 짓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글 3, 4, 5기 사례를 봤을 때는 원천 기술은 어쨌거나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도를 그릴 줄 아니까 그렇죠. 시공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PM에서 워낙 그동안 레퍼런스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림만 그릴 것 같습니다. 원전. 그러면 총괄 PM은 미국의 회사들이 있어요. 벡텔 같은 회사, 그다음에 플로우르 같은 회사, 또 일부 SMR은 홀텍 같은 회사가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프로젝트 매니저고요. 실제 가서 건설을 하는 건설사는요. 미국이 그동안 실패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 양산 기술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바라카 원전에서의 레퍼런스도 있고 여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전은 300기가와트를 늘려야 되거든요. 300기가와트면 1기가와트의 원전 한 개면 300개를 져야 된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데 많은 그 기회들을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대건설, 삼성물산 같은 건설사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조 역량이 중요하니까 현지를 쓸 수도 없고 우리의 건설사의 역량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자재들 들어가는 이건 너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밸류체인 안에서 한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는 미국이 그동안 실패했던 영역들입니다. 얼마나 잘 못했으면 직구 부시고 해가지고 총괄 PM이 도산이 났겠습니까? 그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EDF 사례처럼 해외도 나갈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원전의 설계도는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PM은 아까 벡텔 같은 회사들이 들어가면서 하도급 업체로 저희가 한국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넓게 보면 원팀이라는 거예요. 원팀입니다. US 코리아 원팀이 미국 내도 있지만 유럽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EDF가 한수원이랑 맨날 이제 어디 가서도 경쟁, 체코에서도 경쟁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는 보여줬던 뭐 공사 기간 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아픈 부분이 많았고 레퍼런스가 좀 많이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러브콜 많이 보내잖아요. 없으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병목이 생길 것 같아요. 벡텔은 사실은 그 하도급 업체를 전부 다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총괄 PM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US 코리아 원팀으로 갈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기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저희가 주의 깊게 워치하고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방산도 당연히 들어가죠. 네, 방산은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1,500조국이죠, 이제는. 1,000조국이 아니라 1,500조국이고 방산의 강국인데 어디 감히 한국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한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 방산 시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 없는데요. 지금 몇 개 그 신규 방산 파이프라인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훈련기, 미국의 공군하고 해군의 훈련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카이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이 지금 들어갈 것 같고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TA50, 뭐 FA50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훈련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첨단 전투기들은 많은데 조종사를 훈련하는 훈련기가 되게 노후화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로키드 마틴이 직접 하기는 규모가 안 나오고 원래 차세대 훈련기 사업을 보잉한테 맡겼거든요. 보잉하고 사브 컨소시엄에 맡겼었는데 그거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설계 결함이 많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지연이 27년 이후로 되면서 기다릴 수 없어서 다시 선정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랑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이 더 유리하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가능성 있습니다. 크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넘버원 그 무기체계죠. K9 자주포. 미국의 그 현재 거기도 노후화된 팔라딘이라고 있어요.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만드는 건데 그게 노후화된 거를 그 실제로 들고 가다가 개량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K9 자주포가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5개 업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저희 그 면면을 보면은 이 K9 자주포는 우리가 국방부를 포방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도 많아서. 그리고 가격도 싸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꽤 높은 걸로 지금 현지에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장약 사업들, 뭐 탄환 사업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LIG 넥스원 비공 파이프라인들이 쭉 있어서 기대하기로는 뭐 올해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아마 실제 납품되는 그런 무기 체계가 나올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란 사태 때문에 또 한번 K방산, 뭐 천궁2를 비롯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미국 방산 시장까지 진출하는 기업들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고요. 중동 사태 이후에도 에너지 조달
에 대해서 또 그 중요성 다시 한번 또 느껴지다 보니까 LNG 이야기, 또 LNG 운반선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조선주가 그 작년까지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하반기부터 약간 좀 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부가가치선인 벌크선 이런 것들은 중국의 MS를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미. 저희가 조선주를 볼 때는 고부가가치선, 그러니까 음. 특수선 사업부 쪽의 방산 쪽하고 LNG 사업을 보고 있는데 네. 올해는 그 LNG 쪽에 발주가 꽤 나올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뭐냐면 전 세계 돌아다니는 그런 그 천연가스 관련된 걸 보시면 카타르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1,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북미발 그 터미널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네. 그 터미널 짓고 있는데 그게 계속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LNG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천연가스를 갖고 와서 항구에서 이제 액화시켜 가지고 원하는 쪽에다 수출을 하는 구조인데 이 터미널이 완공이 돼야지 사실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FID 형태로 지금 확정된 용량이 61 MTPA라고 합니다. 61 MTPA. TPA. 이게 뭐냐면은 어려워요. 그 밀리언 톤 퍼라고 해서 오. 100만 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61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NG선이 61척이 필요한데 이거는 확정된 거거든요. 예산과 건설 계획이 다 확정된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61척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액화할 수 있는 그 터미널이 완공되기까지 통상 한 2에서 3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LNG선 발주내면 이것도 한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부터 주문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만 61 MTPA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주문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줘야 되느냐? 대부분 한국으로 와야 되고요. 네. 후종중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CSSC라고 지금 중국의 1위 조선 업체가 있는데 네. 여긴 지금 방산 업체거든요. 또 일부 우리나라처럼 네. 그쪽은 미국에 납품을 못할 겁니다. 당연히 못하겠죠. 못하고 원래 후동중화가 LNG선을 만든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자국 내의 발주처에서 온 LNG선만 만들었지 중국 이외의 쪽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발 LNG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 발주는 한국 기업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게 61척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건 꽤 크겠죠. 예, 그래서 이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북미발 LNG 프로젝트 때문에 생긴 수요들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랑말랑한 것도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아까 그 CDMO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느 지점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또 똑같은 건데요. 그 현지에 CDMO 공장들이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현지 공장이 이제 외국에 인수가 되다 보니까 예. 지금 이쪽에서 그 CDMO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스위스의 론자라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예.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다음에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네.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 현지 내에서 CDMO 업체들 기준으로 캐파가 굉장히 큽니다. 이미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 놓은 그렇죠. 한국 기업들. 짓거나 짓고 있는 혹은 삼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은 기업들 뭐 여기 보시면 GSK하고 한 4천억 정도를 2025년 12월 했다. 뭐 예.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그쪽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우시바이오텍이라고 중국 CDMO 우시바이오. 업체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 지금 못 만들게 됐어요. 그렇죠. 예, 여기도 지금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있습니다. 아까 각각의 행정 명령들이 있잖아요. 법안 이름이 반도체는 칩스 액트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은 OBBA 법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네. 뭐 세이프가드는 별도로 하더라도 CDMO 쪽은 바이오 시큐어 액트로 중국을 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배제시키려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볼 거냐 봤을 때는 뭐 스위스의 론자 같은 기업도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꽤나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것도 이미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미국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 근데 미국이 직접은 못하는 것들, 우리 기업들이 가서 하는 것들. 조금 아쉬운 측면은 우리 땅에서 해서 뭐 GDP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면 좋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을 해도 이 기업 실적으로는 연결로 반영이 되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기업에 또 투자를 하면 좋을 테고요. 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아야 되고 또. 많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보다 이 제조 공동망이 심각해요. 자체적으로는 그걸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이 제조업을 왜 등한시했냐면 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GDP가 올라가면서 마치 과거의 그 더러운 일, 그다음에 ROE가 낮은 제조를 이머징 마켓에서 옮긴 것도 있는데 이 R&D, 그러니까 반도체로 따지면 이 설계도를 그리는 역할과
애플 같은 디자인만 하고 공장은 안 갖고 가잖아요. 네. 이런 공장을 가져가지 않는 그 팹리스가 월스트리트식 자본주의의 총화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가가치가 높은 R&D와 이쪽에만 그렇죠. 투자를 하고 공장을 안 가져가게 되면 캐펙스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죠. ROE가 무한대로 올라가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애플, 엔비디아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OE가 높으니까요. 똑같은 레버뉴, 그러니까 수익을 벌어들이더라도 주가의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받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ROE가 미국 대비 낮잖아요. 예. 그래서 멀티플이 낮은 거지 않습니까? PER이 낮죠. PR이 낮죠. 그 이유는 뭐냐면 캐펙스 투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제조업이 어쨌거나 그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OE가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이 없으면은 사실은 나라의 안보까지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뭔가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재평가가 없다. 이루어진 거죠. 아니 설계도를 잘 그리면 뭐합니까?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데. 바이오 쪽에 R&D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약을 만들 수가 없는데. 안보도 지금 저희가 배를 못 만들어주면 군함 차이가 캐파가 지금 252배가 차이나요. 중국이 미국하고 252배의 캐파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네. 실제 군함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그 안보 공백을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전방위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현이 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과거 80년대, 90년대에 그 3조 호황 때의 그 제조업의 부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조업이 레벨업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 투자 기회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금정섭 본부장님이 거의 전 섹터에 이를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또 갖고 계시고 덕분에 또 우리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플러스 K 제조업 핵심 기업 액티브 ETF 아닙니까? 그거 홍보하러 나오신 거고. 그렇죠. 아, 그게 핵심이었는데 사실은. 네. 몇 개 종목 들어가? 혹시 너무 많이 담으면 사실상 이거는 거의 지수랑 비슷해지지 않겠느냐. 그게 액티브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며칠 전에 그 은기현 매니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코스닥 150 액티브 하는데 종목 한 40개로 했죠. 예. 저희는 코스피 200 지수가 200개 종목인데 예를 들면 뭐 코스피는 더 많겠죠. 네. 분산을 하면 안전하죠. 근데 저희는 액티브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매니저가 종목을 발굴해서 그 종목이 확실하다라는 그 흔히 말하는 컨빅션이 있다고 하면은 컨빅션의 끝단은 펀드의 종목이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집중 투자. 너무나 확실하게 내가 이 종목이 그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그쵸. 확신이 100%면 왜 종목을 분산하냐는 거죠. 아니 왜 찰리 먼거랑 워런 버핏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알면서도 분산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컨빅션의 끝단은 종목이 한 개인데요. 근데 저희는 펀드는 세다. 예, 근데 펀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ETF는. 없죠. 예, 규정상.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시장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압축할 겁니다. 종목은 이야. 일단은 한 30에서 40개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보는 종목들이 확실하다 그러면 종목을 다 압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핵심 제조업 기업, 그것도 미국에 진출하는 수혜가 큰 기업들만 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이건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한번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혹시 정하셨습니까? 애칭? 댓글 쓰셨나요? 플러스 K 제조업 핵심 기업 액티브 ETF. 아, 이거 어떻게 줄일까? K 핵심 액티브. 아, 이거 어렵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주십시오. 한화자산운용 플러스 ETF의 금정섭 본부장님.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